오늘은 기본권 제한의 예외적 제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의 강론에 해당하는 개별 기본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왜 예외적인 제한이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와는 약간 다른 내용을 언급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예외적 제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이 예외적인 것이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기본권 제한의 우리가 지금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일반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성진,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 기본권 제한 관련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일반 원리 뭐가 있어요?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뭐다? 두 번째, 이런 법률은 어떤 원리에 위반되면 안 된다? 만약에 법률이 위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면 어떤 원칙? 또 이거 같은 말이에요. 본질성 이론. 또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위임입법에 관한 원리들을 지켜야 되고요. 또 관식. 자, 이런 거는 기본권 제한 형식에 있어서 일반 원리죠. 그러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실질적 내용과 관련된 일반 원리들은 어떤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 조문상 내용을 보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어떻다? 목적은 뭐여야 돼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 제한에 관한 우리가 순서도 배웠지만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 제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에 맞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신분. 이 말이 너무 근대적이기 때문에 지위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에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황. 어떤 상황?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와 약간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요? 기본권 보장이 좀 더 강하게 될까요? 아니면 약화될까요? 기본권 보장이 좀 더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일반 원리 하에서 헌법에 규정된 또 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 원리가 이 두 가지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다른 하나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가 제대로 다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예외적 경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어디부터 출발할 거냐? 신분, 지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할 때 먼저 고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학문적 논의가 처음부터 있어 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독일에서의 헌법적 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소위 말하면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비교되는 개념이 있어요. 특별 권력 관계니까 일반 권력 관계라는 게 있나 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독일에서의 표현인데 어떤 것을 가지고 일반 권력 관계라고 말하느냐?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공권력의 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 권력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국가 대신 왕이 있었겠죠? 왕과 국민, 개인 간의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로 보았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발전과 시민혁명 등으로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 무엇을 구성합니까? 국민의 대표 의회를 구성했어요. 자, 이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누가 집행해요? 왕이 집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현대로 오기 전까지는 이 과도기 상황에서는 의회가 법을 만들고 왕이 행정을 집행하는, 의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 국민은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행정기관 하에 일정한 권력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 권력관계입니다. 자, 이때 일반적 권력관계 사이에서는 왕이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지배해야 돼요?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을 지배합니다. 어떤 원칙이에요? 법률보 원칙입니다. 또 국민들이 이런 왕의 행정 집행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권리구제, 기본권 구제가 가능했습니다. 사법심사가 가능했다. 즉 일반 권력관계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지배할 때 법률보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 혹은 기본권이 제한당했을 때,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 구제라고 하는 사법심사라고 하는 구제 절차가 둘 다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혼자 법률을 집행하나요? 어떻게 집행하죠? 경규? 신하들을 통해서 집행을 해요. 왕이 직접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뭘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왕은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지키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누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합니다. 뭘 거느리고 있어요? 군대,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왕은 여러 사회의 범죄자들을 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수용자들 관리하고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근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요거는 이제 독일의 특수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독일에서 이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그러기 직전 혹은 그 과정 중에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인에게는 지금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는 그 당시 없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어떤 자유냐면 학문의 자유예요. 연구의 자유. 그러니까 아직 개인의 기본권이 확정되지 않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도 독일은 대학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대학 내에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학문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를 배울 때 다른 기본권들은 다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발전한 기본권들의 내용인데 대학의 자유만큼은 소위 말하면 독일에서 발전한 기본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게 그것은 독일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한다면 독일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라고 자주 권고하는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케사르가 시저가 이제 로마 제국을 확장시켜 나갈 때 어디 이상은 가지 마라라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로마인 이야기. 아무도 안 읽어봤어요?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꽤 많은 걸 배우셨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벌을 하면서 본인이 막 정복해놓고 나서 딱 여기는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동편은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왜?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 너무 무식해. 그래서 거기는 넘어가 봐야 우리만 손해야. 자,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해외 정복에 대한 정책은 뭐냐면요. 일단 가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가지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폭력을 쓴 게 아니라 로마의 문명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로마의 문명과 문화를 보고서 놀래요. 와, 엄청나다. 되게 훌륭하다. 발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줍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들이 로마의 문명에 한번 놀래고 두 번째 로마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훌륭한 문명 하에 자기들이 말하자면 일정한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자치를 향유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요. 그러니까 폭력과 압제로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인강 동편에 있는 이 야만족들은 아무리 우수한 문명을 전해줘도 즐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독일 여행 가시면 독일은 목욕탕이 혼탕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가고 싶어해요. 이거 좀 농담이고 진짜 그래요. 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목욕탕을 안 가도요. 독일 사람들은 특히 북부 지역 사람들 이제 그 해수욕장이나 이제 동네 주변의 연못이나 가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보통 누드비치라고 말하는데 독일에서는 누드비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남녀 옷 갈아입고 이러는데 특정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신체 노출이라는 걸 특별히 그거를 수치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시저가 봤을 때는 미개인들인 거예요. 원시인들인 거예요. 원시인들. 미개인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검소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 그러니까 문화란 것은 사실은 사치잖아요. 허영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면은 그런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생활 수요가 충족이 되면 그러면 문화를 향유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저 당시에 라인강 동편의 야만인들은 그런 문명을 전해줘도 누릴 줄은 몰라요. 여전히 발가벗고 검소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저의 판단은 갈리아 정교에서 야 거기는 넘어가 봐야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한테 경애를 표시하지 않아.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대 그 황제들에게 또는 통치자들에게 라인강 동편을 건너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독일의 어떤 문화적인 후진성이 지속적으로 유럽에서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후진적인 문화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검소한 문화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별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독일의 프리드리 2세입니다. 보통 프리드리 대제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문화를 너무나 동경했어요. 독일 왕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독일 왕인데 왕궁에서는 불어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신하들은 다 독일어 쓰는데 혼자 불어를 막 써요. 그리고 이제 포츠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 포츠담이라고 하는 도시, 베를린 바로 옆에 조그만 도시에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 궁전을 본딴 조그만 성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쌍수시 궁전입니다. 쌍수시란 말이 번역하면은 근심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인데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문명을 발전시킨. 근데 그 쌍수시 궁전을 지어놓고 볼테르를 거기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많은 정치 철학자들, 문인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프랑스 문화를 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화를 중요시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후진적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때 독일이 이제 문화를 양성하려고 할 때,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랑스 문화처럼 좋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대학을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대학은 그 당시 이미 있었어요. 이탈리아 볼로냐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화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 대학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 특혜로서 자유를 부여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 독일에서는 대학에다가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자유를 부과하고 연구에 대한 일정한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대학의 발전, 특히 독일에서의 대학의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의 학생들은 왕의 특별한 보호 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하자면 대학생들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권력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권력 관계냐? 첫 번째, 왕이 신하를 지배하고 군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일전 운영권을 행사할 때는 어떤 원칙?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일정한 명령으로서 이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는 더 많은 자유의 제약, 특히 군대 같은 경우 그러겠죠? 여러분 뭐 MBC에서 무슨 프로예요? 진짜 사나이? 예, 보면은
그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도 거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화장도 못해, 민낯으로 나와야 돼, 잠도 못 자. 엄청난 신체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서? 법률도 없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의 제한을 받지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기본권 구제, 사법심사 등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들이 일정하게 인정되지 않는. 뭐 아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신분들을 통칭해서 특별 권력 관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행정법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이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뭐 예전처럼 똑같이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오늘날 신하들이 공무원으로 변하고 군대에도 예컨대 의무 복무일 수도 있지만 독일은 지금 이제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의무 복무가 아니에요.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위예요?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왕이 통치기구였지만 행정 집행기관을 했지만 지금은 누가 집행기구예요? 왕이 집행하지 않고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누가 의회의 대표들이 행정권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왕하고는 또 다른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특별권력 관계 이론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특별권력 관계에 있던 신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특별권력 관계가 수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줄 거냐? 거기엔 또 한계가 있어요. 자, 군인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토요일날 주말에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고 하루 일과 근무 끝나면은 그냥 물론 군대에서 여가 시간에 잘 쉬고 놀죠. 하지만 아무런 기울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그럴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비록 과거와 같은 특별 권력 관계를 교정하고 일반 국민의 신분,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는 어느 정도 일반 국민보다는 조금 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들에게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조금 더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에 따른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따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규, 공무원이란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첫 번째,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떻게 설정돼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위 어떻게 설정돼? 국가와의 계약. 마치 뭐처럼? 고용계약처럼. 하지만 국가와의 계약만 합니까? 근데 얼마 전에 뭘 했어요? 선거했어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입니다. 자, 여러분 조심할 것. 7조를 보시면, 헌법 7조를 보시면 관식.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의 종류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7조 1항을 보시면 어떤 공무원이 나와 있어요? 7조 1항에 읽어보시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 보시면은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네.
영규, 7조 1항의 공무원과 7조 2항의 공무원이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7조 1항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개념이 더 넓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7조 2항의 공무원은 시민의 보장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어떤 공무원? 어떤 공무원?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조 2항은 직업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도 약간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지금 공무원의 경우에는 7조 2항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유가 제한돼요? 관식군? 7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말했다고? 조항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이런 공무원은 계약, 자, 하지만 정확히 봅시다. 공무원이 진짜 국가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진짜? 내가 공무원 되고 싶어. 자, 구청에 가요. 국가와 계약 맺습니까? 한때는 사교학과 좀 다른 면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자격 뭐 국가가 이제 모집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국가가 모집을 하면 이제 응시를 해서 4월 9일 날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혹시? 네. 국공무원 시험 뭐 하는 거예요?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선발 등 일정한 법적 절차 내지 요건에 따라서 누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관계? 공법상 근무 관계를 설정하고 그 근무 관계 하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공무원들, 뭐 제가 여기 나왔듯이 헌법 7조의 2항, 33조의 2항은 이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고요.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혹은 법률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선발될 수도 있고요. 공법상 근무 관계를 맺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어떤 지위를 갖느냐? 기본적으로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0조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이에요. 하지만 역시 집행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입니다. 하지만 역시 입법권을 함께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들로서 갖는 지위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할 때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헌법 제 아까 7조 1항에서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어떤 지위도 되겠냐면 여러 국가 내에 갈등하는 공익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의 지위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여러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 헌법 제7조 제2항은 뭐라고 말했냐면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인지 문제가 됩니다. 법률로서는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어떤 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몇 조? 제65조에 보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의진양 혹시 찾았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찾은 사람? 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산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네,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 행위를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의 가입이 금지됩니다. 제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정당 결성이나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혹은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안 된다. 4항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의진양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사항을 읽어보면 그 밖의 문제는 뭘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어떤 원칙이 문제가 되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문제가 돼요? 법률 유보 원칙이 부족된데 왜요? 자, 앞에서 1항, 2항, 3항 등은 뭘 말하고 있어요? 정당 가입, 결성 금지, 선거운동 금지를 법률로서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내용은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보내고 있어요. 어떤 원칙이 위반된다?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고 특히 어떤 원칙? 의회 유보 원칙. 왜요? 기본권 제한의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법자가 법률로 직접 정하지 않고 위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기본권 제한의 중요한 내용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내용을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대표, 민주주의 정당을 선거하는 국민의 대표가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법률로 안 정하고 어디다 위임했어요? 명령에다가. 그러면 의회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뭐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판례 2014년 3월 27일 2011 헌바 42 2011 헌바 42 판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마 판례가 있나요? 오케이. 있네요. 뒷부분 혹시 있나요? 그밖에 안 나와 있나? 네, 방금 전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지금 이제 설치만 했는데 정치행위 규제 조항에 의한 범죄 구성 요건의 실질을 정당 구성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공무원의 능동적 적극적 정치행위라고 밝히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이러한 조항에 위반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의 구성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례를 거기 이제 설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벌 대상 행위의 내용인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의 예측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3항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보완적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치행위 규제 조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 행위가 되는 제3항 외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태양은 같은 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나 같은 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과 밀접한 연계의 정도가
제3항의 경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하나여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무슨 말이냐 대체. 지금 1항 정당가입 결선 금지, 2항 선거운동 금지, 3항 뭐예요? 이런 행위를 다른 공무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교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항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밖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의 한계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조항 자체는 모두 있냐면은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그 다음에 국회 규칙, 그 다음에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규칙,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법률이 아닌 걸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나중에 처벌조항 보면 여기에 위반되면 처벌을 받아요. 문제는 이 처벌 조항이 이게 이제 처벌의 구성조건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 근데 이제 심판 청구에서는 이거 불명확하다. 대체 어디가 정치 활동의 한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따졌습니다. 아까 저희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법률 유보 위반 아니냐, 의회 유보 위반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헌재는 명확성의 원칙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하더라도 뭐라고 봤냐면 야 1항 봐라. 정당 결선, 정당 가입 금지. 2항보다 선거운동 금지. 3항보다 이 두 행위를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하지 못한다. 4항보다 위임했다. 그러면 4항의 위임은 뭐냐? 1항과 2항과 관련되어서 3항의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우리가 위임입법의 원칙에서 포괄위임 금지할 때 어떻게 배웠죠? 뭐와 뭘 배웠어요? 포괄위임 금지 원칙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포괄위임 금지할 때 두 가지 심사 기준. 위임의 필요성이 뭐냐? 두 번째, 위임 범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자, 뭐라고 볼 겁니까? 구체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한계는 기술적이니까 위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임 범위가 어떻다? 1항과 2항과 관련된 행위. 그 다음에 3항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행할 수 있는 행위. 요 세 가지에 관련된 범위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법률주의 원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요 65조에 대한 헌법적인 문제를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합헌으로 결정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견에는 무조건 어떤 공무원이든지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은 과잉금지 원칙에서 보면은 위헌이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교법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정당의 대부분이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대부분이 사실은 공무원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정당 활동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이 정당 활동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직장 안 가는 아줌마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 활동. 응? 삼성전자 회사원들, 현대자동차 회사원들은 정당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누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공무원들이 가능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독일은 공무원들이 많은 경우 정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지금 조항은 65조는 금지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수견에는 합헌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견에는 완전히 금지시킨 것은 어떤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왜? 어느 정도는 가입해도 괜찮지 않느냐. 예컨대 정치적 관련성이 적은 경우.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걸 수 있죠. 세종시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시 특별시당, 지구당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그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무는 세종시에서 하지만 활동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러면 공무원 전당 가입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만약에 세종시 공무원이 세종시의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무 관련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반드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원리에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7조 2항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치 문화가 성숙해진다면 사실 공무원들 정당 가입 허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각이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공무원이면 전부 다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느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7조 1항의 공무원과 7조 2항의 공무원이 다르다고 했죠? 어떤 공무원들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이 돼요? 정치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인정됩니다. 정치적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들인데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자유가 허용이 되죠. 우리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에는 뭐로 규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종류로서? 무슨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3조인가요? 2조인가요? 2조. 거기에 몇 호죠? 정무직 공무원? 3항의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 아닌가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네, 법률로서 정무직이라고 붙인 공무원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법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정무직 공무원, 그 밖에 정치적 성격을 갖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공무원은 누구다? 직업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어떤 공무원들이에요? 어떤 공무원들이 직업 공무원에 해당될까요?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들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헌법원 할 때 경규 대통령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입니다. 아까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에서 뽑았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 아니면은 지역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외적 기본권 제한의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을 다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하고 이 부분에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때 조금 뭐 단축시켜서 이미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는 상황, 시기에 따른 기본권 제한입니다. 우리 헌법상 이에 관한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왜 예외적 제한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평상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원칙,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평화, 안정 시기에 헌법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제 저기 일본에서 지진 난 것처럼 이게 국가 위기 상황, 평상시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냐? 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본 미국 그 뉴스 중에 뭐가 되게 인상적이었냐면 그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는데 카트리나인가 하는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거의 아비 규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집어가지고 막 샘플품을 집어가지고 거의 강탈해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본래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헌법 2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헌법은 그런 위기시, 비상시기에는 작동을 하지 않도록 놔둬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위기시, 국가 비상시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그래서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시기에 따른 상황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예외적 기본권 제한입니다. 우리 헌법상 규정된 내용은 이제 이것을 그래서 헌법 1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국가 긴급권 제도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 헌법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국가 긴급권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는 국가 긴급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76조에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하고 그다음에 또 76조 제2항의 긴급 명령, 그다음에 77조의 계엄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다. 자, 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하면 그 전에 이제 우리 헌법 유신헌법 이런 데는 비상조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위기시,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때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법에 규율된 조치만 가지고 위기를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헌법에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비상적인 수단, 헌법상 없는 조치를 취하려면 그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긴급한 위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 내릴 때 헌재가 뭐라고 하겠냐면 그런 헌법적 효력을 갖출 만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를 취할 만큼 위기가 없다. 이런 표를 썼어요. 그래서 헌재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그러할 만한 위기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 먼저 76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76조. 창이 1번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1번이 아니고 우린 보통 조문을 얘기할 때 몇 조? 제1항이라고 말합니다. 1항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요건 뭐예요? 내후, 외환, 천재, 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발생입니다. 그러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국가안전 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그럼 보통 이때 긴급한 조치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국회가 법률을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 어떻게 불가능해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요 세 가지 요건일 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 어떤 조치? 어떤 조치? 처분. 어떤 처분이에요? 재정, 경제사항의 처분. 또 하나? 명령. 자, 그러면은 창희, 처분과 명령의 차이점? 처분은 행정기관이 대통령이 내리는 건데, 자, 행정법상 처분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명령은 법률적 효력인 게 뭐예요? 법률의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성격, 어떤 것과 어떤 것? 법률의 두 가지 성격. 뭐와 뭐? 일반성과 추상성.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만,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내리지만 어떤 성격을 가져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 뭐와 같이? 법률과 같이. 자, 처분은 개별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명령은 일반적으로 효과를 갖는 법률과 같은 효력의 조치입니다. 자, 한계. 창의원. 그냥 마음대로 처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마음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처분 내릴 수 있어요?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처분 내릴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자, 최소한으로 필요한 뭐랑 비슷해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뭐랑 비슷해? 과잉 예. 37조 양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 최소한으로 필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과잉금지 원칙에 뭐와 비슷합니까? 최소한으로 필요한. 과잉금지 원칙에 뭐와 비슷해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제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 결국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을 내릴 때도 어떻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에.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나 처분은 모든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 재정 경제상의 조치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는 2항에서 보게 될 긴급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언제 그러면 이러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앞에서 말한 내후, 외환 등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거기 조문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지켜야 돼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이 조건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